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양구 대사라고 합니다. 저는 36년 외교관 생활을 했고요. 대부분 유라시아를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보직은 우크라이나 대사도 했고, 또 그 앞에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도 했더랬습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눌 토픽은 글로벌 역량 디지털 노마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UN에서 얘기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대학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대학 생활을 회고해 봤더니 제가 공부 좀 한다고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동아리 활동을 좀 딱 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운동을 좀 잘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친구들을 좀 더 사귀었더랬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습관을 좀 구축하면 좋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동아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라든지 좋은 습관을 갖는 그런 활동을 좀 하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가 글로벌 역량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필살기 무기를 꼭 갖춰야 되는데, 저는 그게 습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 중에서도 우리가 전공을 떠나서 꼭 갖춰야 될 습관들이 고울 세팅, 목표 설정하고 플래닝, 기획하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하는 거, 또 독서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라이팅. 저 같은 경우 이제 블로그를 한 12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일기를 넘어가지고 조금 우리가 깊이 있는 일상을 기록으로 남긴다면은 이거 자체가 앞으로 굉장한 경쟁력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정말 마라톤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대각성을 해야 된다. 자,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지금 4대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간의 경쟁, 이거는 계속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하고 이제 AI, 로봇 간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명 간의 경쟁도 진행되는데, 이거는 기독교하고 모슬렘권으로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제 세균하고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메가 트렌드를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전에도 FEW 이니셜입니다. Food, Energy, Water. 이 3대 미래 자원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부족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FEW를 어떻게 잘 확보하는가가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후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G2 간의 어떤 경쟁과 갈등이 앞으로 또 글로벌 정치를 좌지우지할 걸로 보고, 또 지금 4차 산업혁명 진행되고 있는 거, 이것도 앞으로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도덕과 정체성, 가치관의 혼란,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특히 더하고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 우리도 지금 자살률 1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좀 어두운 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인문학적인 위기도 눈여겨봐야 될 사안입니다. 조지 프리드만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10년을 2011년에서 20년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2021년에서 30년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크고, 그리고 금년 2월 24일 날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거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 어떻게 끝나든지 이거는 지금 국제정치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갖다가 목표 시한도 2030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할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시한도
2030년이고, 그리고 2030년은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GDP 서열이 역전되는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굉장히 메가 이슈들이 많지만 이 5가지를 봐도 21년에서 30년이 굉장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화두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뭐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고금리, 저성장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AI, 뭐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문제,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또 ESG, SDG 문제, 미중 패권과 함께 미국, 러시아 간의 패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금년의 화두일 뿐만 아니라 아마 한 5년, 1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화두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이런 그 글로벌 메가 이슈, 메가 트렌드하고는 굉장히 좀 얼라이먼트를 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은 다 이런 그 아주 명절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결론들을 내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외교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뭐 이런 방학도 시작되고 하니까 이런 책들은 꼭 한번 필독을 해보면은 정말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들을 더 이해할 수 있을 테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외교관이 되든 안 되든 제가 꼭 한 건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 시몬 페레스의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창업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국가를 갖다가 창업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요. 이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뭐 20번 넘는 장관도 했고 총리도 3번 했고 대통령까지 했고 90몇 세까지 그 일을 한, 이스라엘을 사실상 창업한 그런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많은 시대 때 우리가 이런 그 리더십을 통해서 어떤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통찰과 솔루션을 찾는데 저는 최적의 책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적인 챌린지 많습니다. 우리가 이념 갈등 심하죠. 양극화 있죠. 저출산 문제, 뭐 고령화 문제 많죠. 또 한반도, 금년에 우리가 북한 그 미사일 실험 17번 했고 지금 7차 핵실험도 앞두고 있고요. 동북아시아에서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 4강 간의 그런 그 경쟁, 그리고 유라시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서방과 러시아 간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뭐 글로벌 차원에서도 아까 말한 그 기후 변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또 우리가 미래의 또 리스크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과연 AI하고 로봇하고 사람 간의 앞으로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될 거냐? 사람이 AI 로봇을 갖다가 컨트롤 내지는 활용할 거냐? 아니면 AI 로봇가 거꾸로 사람을 컨트롤할 거냐? 아니면 사람 간에 AI 간에 공존할 거냐? 자, 이 3대 시나리오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A가 되고 어떤 사람은 B가 되고 어떤 사람은 C가 된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최소한 우리가 사람이 AI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과 지혜는 갖춰야 되겠다. 존 미어샤이머라는 그 국제정치의 유명한 학자, 한반도에 대해서 7가지 이제 상당히 좀 어두운 시나리오를 전망한 적이 있는데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한반도는 가장 긴장이 고조된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거고, 한미동맹도 더욱 긴밀해지고, 동시에 교육,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 관계도 이제 더 돈독해지고, 가까운 장래에 한국 통일은 어렵다. 그 다음에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도 않고 중국도 비핵화를 재촉하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새로운 핵우산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중국이 패권국이 됐을 경우, 또 한국이 이제 친중 노선을 걸었을 경우 한국은 반주권 국가가 된다. 자, 이런 그 시나리오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이런 시나리오가 안 맞기를 바라지만 외교안보는 항상 그 최악을 가정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의 이런 통찰력 있는 전망은 우리가 꼭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우리가 이제 현상 유지 시나리오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worst,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고 또 best, 최상의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분 나쁘지만 외교 안보는 최악부터 가정하는 게 지혜롭다. 자, 최악을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상당히 뭐 파퓰리즘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극심화되면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고 그리스도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경기 침체가 상당히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97년 우리가 한번 겪었던 금융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이제 또 2030년 또는 그 이전에 중국이 이제 패권국이 된다. 자, 우리가 공산주의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악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자, 북핵 문제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 됐죠. 자,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걸핏하면 뭐 핵무기 사용한다고 협박과 급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일본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라든지 이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불편한 진실과 직시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각자 핵무장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동북아 이제 핵 도미노 현상도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유라시아에서 한반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발을 빼는 고립주의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와해가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우리 안보를 지켜줬던 미군 철수도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워스트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한미일 간의 협력이 또 와해되는 거 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더 확전되는 거 또 세계의 어떤 그 경제 대공황이 오는 거 뭐 국제 질서 혼돈과 무질서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워스트고요. 자, 베스트도 있습니다. 북한 그 핵 문제 평화적으로 협상으로 잘 타결되는 거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간의 이제 갈등과 패권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되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미일 간에 약간 대면한데 한일 간의 관계 강화, 한미일 간의 협력 강화 이것도 우리한테는 뭐 굉장히 해피한 시나리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견 국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견 국가 간에 이런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도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블라디보스톡 서울하고 SRT, KTX가 개통이 되면은 2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동북아시아 언젠가는 일일 생활권이 될 수가 있고 EU 같은 단일 경제권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중국이 이제 패권국이 되는 거는 뭐 나이트메어가 될 수 있지만 중국이 이제 정상 국가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류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준수하는 그런 정상 국가가 되는 중국은 뭐 우리한테는 상당히 해피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그 유엔의 SDG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실크로드를 뭐 구축을 하는 거라든지 또 북극의 시대가 도래되면은 한국한테는 엄청난 그 수혜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북극의 시대도 먼 미래가 아니고 2030년. 예, 그러면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죠. 그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평화 통일도 하고 우리가 선진국이지만 좀 더 선진화가 되고 글로벌 뭐 탑 5가 되든 탑 4가 되든 이런 그 글로벌 파워가 되는 게 우리한테 해피한 시나리오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트리거를 막아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평화 위에 있는데 국내 차원에서는 이념 갈등을 상당히 우리가 좀 최소화해야 된다. 특히 이제 외교안보를 놓고 뭐 친중이냐 친미냐 친북이냐 반일이냐 이런 국론이 분열되면은 잘못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 같은 그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계 경기 침체가 이 가속화되면은 또 이게 지역 불안이 이제 확산될 수 있다. 여러분들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 텐데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차원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게 독립전쟁입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30년 전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외교안보 주권은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EU하고 나토 친서방 정책으로 외교 정책의 노선을 바꾸겠다는데 러시아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 차원에서는 패권 경쟁입니다. 옛날 구소련의 어떤 제국이었던 테리토리, 그 다음에 영향력을 좀 돌려달라는 그런 거고, 또 미국하고 서방 차원에서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치를 수호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 중심의 국제 질서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게 걸려 있습니다. 자, 유엔 중심의 국제 질서는 강대국이 되었건 약소국이 되었건 국가의 주권, 영토, 독립을 보존하는 게 기본인데 이번에 러시아의 하는 행태는 뭐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옛날 거 다 돌려주고 뭐 폴란드, 뭐 발틱 다 나토 탈퇴하라는 굉장히 조폭 같은 그런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포 우크라이나, 애프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뉠 거라고들 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그 지각 변동이 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냉전 신냉전이 시작됐다. 특히 이제 러시아 중국 간에 이제 관계가 더 심화될 거다. 여기는 북한까지 같이 편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간에 이제 양대 진영으로 나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거다. 특히 이번에 이제 독일이 잠자고 있는 독일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깨우게 됐는데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이제 잠자고 있던 그 각 지역의 이제 분쟁들이 본물 터지듯이 그런 그 갈등들, 분쟁들이 가속화될 거다. 이미 터키가 시리아 침공하죠. 또 이란하고 터키하고 지금 한판 붙을 판이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도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컨플릭트 일부 직전에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너무 많은데요. 자, 첫째는 우리가 국제 정치가 이렇게 살벌하다. 제국의 민낯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약육강식이 아직은 또 지배하는 그런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안보에 대해서 정말 이게 모랄 해저드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맹이 중요하다 이거죠. 예? 우크라이나는 우리 한미동맹 같은 동맹도 없고, 나토 같은 집단 안보 동맹도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마음 놓고 침공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도 굳건히 하는 동시에 이 다자안보도 우리가 조금 더 진입할 필요가 있다. 자, 일본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 우리 한국보다 힘이 없어서 나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자 동맹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안보는 혼자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동맹을 통해서 집단 안전 보장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도 이번에는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설마를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이제 누구도 푸틴 대통령이 국지전까지 몰라도 키예프를 수도 키예프를 포함해 가지고 전면전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한 사람은 미국 빼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런 설마가 사실이 되었고, 또 설마 핵무기 사용하겠느냐, 핵무기 언급하겠느냐 하는데 지금 시도 때도 없이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협박과 겁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원전이 많은데 이런 그 원전도 하나의 이제 그 인질이 대상이 될 수 있고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소탐 대실도 우리가 또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도 갖고 있는 소탐 대실이 뭘까? 자, 우리가 일본하고 역사 문제 중요한 문제지만 이게 국가 안보를 뒤집을 만한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국내의 이념 갈등도 중요하지만 이게 국가 안보를 뒤집을 만큼 더 중요한 이슈는 안 되기 때문에 소탐 대실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생존과 번영의 전략을 찾아야 될 거냐? 역시 이제 저는 이런 키워드가 반영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 역시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은 글로벌에 있다. 왜 글로벌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대한민국만큼 글로벌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 안보, 한미동맹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그 다음에 식량, 우리가 엄청난 수입국이죠. 그 다음에 또 GDP의 70% 이상이 이제 무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대한민국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글로벌 지향하는 전략과 정책과 글로벌로 진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또 디지털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지금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라든지 보면은 이 플랫폼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 우리가 러시아는 지향하는 가치는 탐욕이에요. 그리고 힘. 자, 우리는 그런 흉내를 내면 안 되고,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함께 윈윈하는 이런 좀 착한 가치를 지향을 해야 되고, 또 이런 큰 그 과제를 이뤄내는 여러분들은 로컬 리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의 리드가 아니라 정말 유라시아를 비롯해서 글로벌 리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과 무게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한테 아직 남아있는 그 프론티어는 많아요.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 총영사 했던 그 극동 시베리아도 보면은 이제 기후가 변화되고 온난화가 될수록 저런 동토가 굉장히 좋은 경제 공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이 있으니까 그 사하라에 이제 딸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그 기후라든지 지리적인 그 한계를 다 이 과학 기술이 극복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북극해가 이제 2030년부터 상용화되면은 이 물류의 축이 이제 홍콩, 싱가포르에서 이제 부산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또 어마어마한 우리가 또 조선 강국이고 해서 우리가 뭐 굉장한 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 우리한테는 조금 익숙하지 않는 분야지만 언젠가는 정복을 해야 될 분야고,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점은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 좀 더 국내에서 뭐 네이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존이 돼야 되고 페이스북이 돼야 되고 이런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이걸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제 또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그 휴머니티,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고 하는 이거 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웰니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무궁무진한 시장이고 한국이 이걸 잘할 거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이 징기스칸을 한번 우리가 잘 스타디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징기스칸 당시에 몽고 인구가 200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한족이 1억이었어요. 그리고 징기스칸이 통치한 몽골리안 제국의 전체 인구가 3억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도 일당 100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징기스칸은 일당 150을 갖다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래서 그 당시 징기스칸이 말만 잘 탄 게 아니고 싸움만 잘한 게 아니고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 있었고 관용이 있었고 어떤 그 제도적인 그 우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을 갖다가 밀레니엄 맨이라고 하는데 1000년을 앞서간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같이 우리가 이제 불확실하고 변덕스럽고 도전이 많은 시기에 아까 시몬 페레스라든지 이런 그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 많은 해결책과 솔루션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유라시아 전체를 놓고 우리도 이제 제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거는 글로벌 마인드죠, 그죠? 그런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저는 뭐 어디 가든지 특강하면서 이 시야를 좀 넓혀야 된다. 자, 여러분들의 시야는 한국 안에 있는지 한반도만 있는지 동북아시아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시야를 다 넓혀야 돼요. 예? 예. 이렇게 넓혀서 자, 우리 징기스칸도 이제 제국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런 군사적인 제국이 아니라 경제적인 제국 또 BTS를 포함한 문화 제국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의 이제 글로벌 파워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유라시아 전체를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 또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를 확산하는 이런 좀 더 큰 비전과 앰비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런 그 유라시아의 SDGs의 실크로드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SDGs가 뭐냐? SDG 아닌 게 없어요. 이 빈곤 문제도 SDG고 기아 문제, 건강 문제, 교육 문제, 그다음에 물 문제, 에너지 문제, 경제 성장의 문제, 산업의 문제, 기후 다 SDG입니다. SDG의 17가지 중에서 이제 몇 번에 해당되느냐? 몇 개에 이제 해당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에 걸쳐서 유엔에서 개도했던 그 개발 목표인데 이제 SDGs는 MDG의 어떤 그 더 진화된 그런 그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MDG는 주로 이제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했다면은 SDG는 그 경제 문제, 기후 변화, 경제 사회 환경까지 이제 더 고려를 했고 범위가 넓죠, 그죠? 그리고 MDGs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했다면은 SDG는 개도국하고 선진국까지 이제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MDG는 정부 중심이라면은 SDG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참여하는 훨씬 그림이 큽니다. 지금 ESG도 얘기하고 하지만 탄소 중립 다 이 안에 들어가는 사안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왜 SDG 한국인가? 이 SDG 잘하면은 오늘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인 도전 또 글로벌 도전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기업 해외 진출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그 블레싱 축복인데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을 때 그 SDG 만드는 산파 역할을 했더랬고요. 또 우리가 SDG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발전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대한민국은 가장 그 국가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 이미지가 좋다. 자, 우리가 중국의 1대1로도 SDG지만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은 SDG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중견 국가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잘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우리한테 축복을 넘어서 미션이 돼야 된다. 이 SDG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아까 말한 그 강대국 간의 이제 경쟁과 갈등이 이제 터지고 하면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 각자 도생, 약육강식 그런 살벌한 국제 정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SDG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화, 번영, 그 다음에 그 환경, 그 다음에 뭐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구가해야 되기 때문에 SDG는 미션이다. 그리고 이제 SDG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실크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5개의 그 유라시아의 리틀 코리아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 자 블라디보스톡 뭐 스마트 시티도 좋고요. 뭐 중앙아시아, 몽골, 몰도바, 우크라이나의 또 르비우라는 시, 뭐 이런 거 스마트 시티 할 것 같으면은 SDG에 한 10가지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과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그 정부도 출범했고,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지금 큰 이슈로 부각이 됐고,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 인도적인 지원, 뭐 전후 복구, 전후 질서, 또 중앙아시아, 극동 러시아, 남북 러중 협력 이런 것도 다 SDG로 우리가 이제 이런 협력을 갖다 강화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해결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 어떤 그 새로운 또 시장도 되고 또 대한민국의 브랜드, 대한민국의 어떤 레퓨테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뭐 하여튼 이런 동북아시아 SDG 중심의 우리가 페스티벌 그런 그 이벤트도 만들어 볼 수 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SDG를 이제 구체적인 과제에 한번 접목을 해보면요. 자, 스마트 시티를 만들 경우에는 SDG의 1, 2, 3, 4, 6, 7, 9, 11 이런 그 다양한 SDG의 아젠다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스마트팜을 우리가 또 SDG하고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9개의 SDG 어떤 그 큰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고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잘 모델을 만들어서 유라시아 진출한다면 뭐 SDG의 최소한 6개 이상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또 지금 그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는 비록 뭐 석탄, 가스 뭐 이건 수입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이거는 뭐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유라시아로 수출한다면은 SDG의 5개 이상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 자신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와트 분석을 이렇게 쫙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기회도 많아요. 아직 우리가 통일도 안 했지만 통일도 기회고 아까 말한 북극, 남극 뭐 이런 거 다 치면은 아직 그 7가지 공간도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에 제일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라는 전 대한민국이라고 보고 이런 것도 기회고 또 유라시아가 지금은 서슬프른 뭐 지정학의 어떤 그 경쟁과 갈등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SDG를 주도한다면 평화 번영의 이제 실크로드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우리한테는 큰 기회다. 자, 동시에 이제 우리의 약점도 알아야 된다. 제가 아까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글로벌 4대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로운스타 아주 외로운 별입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뭐 국제사회에 우리가 대단한 위치에 있고 우리가 굉장히 파트너가 많을 거다 생각하지만 그 아시아는 아시안이 있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유니온이 있고 중동은 또 중동 연맹이 있고 다 하는데 이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에 떠 있는 외로운 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한미동맹이고 한일협력이고 또 중진국가의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이 된다. 제가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는 뭐 어쨌거나 우리도 몽골리안과 비슷한 북방민족이고 유목민의 같은 그런 그 야성,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타는 뭐 그런 노마드도 중요하지만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다보스 포럼 이런 데서 보면은 2020년 또 2030년에 필요한 역량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창조성, 타인과 협조 능력, 뭐 판단하고 의사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 뭐 인식의 유연성.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라도 이런 역량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30년이면 지금 직업의 50%가 이제 사라지고
뭐 AI나 로봇가 대체하든지.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떠오르는 직업이 있고 유망한 직업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앞으로 커리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저도 이제 36년 외교관 생활 마치고 인생의 1라운드를 돌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 영국의 대처 수상은 그 생각이 이제 행동을 낳고 행동이 또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이제 성격을 낳고 성격이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을 많이 해요. 하루에도 뭐 50만 번 생각을 하는데 좋은 생각 있고 착한 생각 있고 나쁜 생각 있고 뭐 있을 텐데 그래서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 가치다 말이죠. 가치. 그래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보면은 내 행동을 보면 알고 내 습관을 보면 안단 말이죠. 내 성격을 보면 아는 건데 내 가치가 어딘가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이런 그 패턴을 다 낳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도 눈에 보이는 병이 있고 좀 더 근원적인 게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가치더라. 그래서 좀 그 사운드 밸류 건강한 하고 건전한 가치가 있다면은 분명히 좋은 생각, 행동, 습관, 성격 해가지고 좋은 운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또 이게 뭐 오프라 윈프리도 뭐 똑 비슷한 얘기를 다 해요. 이건 뭐 성공한 사람들, 잘 살았다는 사람들 누구를 다 대입을 해봐도 결국은 밸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좌우하더라. 자, 오프라 윈프리 6가지 얘기했는데 비거 퀘스천을 늘 가져라. 비거 퀘스천은 뭐냐? 나는 누군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그 본질에 대해서 늘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그런 걸 하라는 거고, 그리고 어떤 식이든지 비전은 하나의 방향성. 자, 비전이 없으면 목표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 지향적이고 비전 지향적인 그런 삶이 낭비를 줄이고 잘 되더라. 그리고 이제 셀피시한 게 아니고 이게 서비스 지향했을 때 훨씬 더 행복해지고 훨씬 더 많은 걸 갖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나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엑셀런스, 자기는 늘 탁월함을 추구했고 또 이게 관계. 예. 자, 우리가 이제 좋은 친구를 둔다는 거, 좋은 선후배를 둔다는 거, 이게 이제 또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스피리추얼 프랙티스, 이거는 감사하는 거, 나누는 거, 기뻐하는 거, 만족하는 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이제 녹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데서도 보면은 인생의 어떤 그 10대 핵심 가치, 뭐 건강한 거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거, 평가하는 거, 친절한 거, 긍휼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거, 사랑, 인테그리티, 어떤 인격, 그리고 주는 거, 또 자기의 어떤 성장, 또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거, 좋은 가정을 갖는 것, 우정,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내가 갖고 있는 10가지 핵심 가치가 뭔지를 잘 해보면은 나는 잘 가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넘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 뭐 선인들 다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밸류, 가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걸 제가 보여주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직장 가야 될 사람도 있는데 이 경쟁력, 역량이 출중해야 돼요. 그런 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직업을 떠나서라도 이 목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플래닝은 설정한 목표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갈 거라는 그런 기획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커뮤니케이션 잘못해가지고 동료 간에도 이렇게 엇박자 나고 위 사람 얘기를 듣고서도 전혀 다른 거 해석을 한다든지, 또 하여튼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뭐 더 강조 안 하겠고, 또 이게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그 아젠다, 타스크가 주어졌을 때 이 내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내는 문제 해결하는 뭐 군대 가면은 뭐 도끼 하나 주면은 집을 지어내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터졌지만 그 사전에 그거 이제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미리 좀 진단하고 어떤 그 크라이시스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전에 이제 단도리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한 좋은 사람을 잘 사귀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도 이게 능력이더라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매너하고 에티켓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가 정말 이제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은 글로벌 매너, 또 매너라는 거 우리가 이제 눈에 드러나는 매너도 있지만은 그 교양도 있어요. 그 글로벌 문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평가도 해주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캐릭터, 이 성격도 경쟁력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뭐 성격 나쁜 사람이 잘 되는 일도 별로 없지만 잘 되더라도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한다. 기왕에 일을 하고 기왕 이 땅에 태어났으면 나도 이제 좋은 성격을 해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좀 좋은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것들, 뭐 또 정직한 거라든지 성실이라든지. 이번에 그 러시아 보세요. 입만 열면 대통령부터 다 이 거짓말만 하는. 그래서 이 정직하지 못한 거, 성실하지 못한 거, 그거는 이제 기본이 안 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직, 진실은 어떤 잡을 갖든 이거는 그 마스터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애티튜드 얘기도 하고 커미트먼트 얘기도 하는데, 자, 이것도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패션, 뭘 하든지 열정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서비스 지향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셀피시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서는 잘하는데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팀 중심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못하고 서툴고 삐그덕거리는 거. 그래서 이런 아까도 이게 다 다보스에 나왔죠, 그죠? 그 협조, 팀빌딩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이 Struggle Makes You Stronger, 이거 한 5분짜리 동영상인데 이걸 꼭 한번 들어보기를 강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추한 거는 시몬 페레스의 그 자서전을 한번 꼭 읽어보라고 했고, 동영상 한번 들어보면은, 저도 하루에 뭐 이런 유사한 동영상들 한 10개 이상 들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늘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그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다르지 않을 테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모티베이션을 주는 이런 것들을 자꾸 듣고 읽고 해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좀 서바이벌 뿐만 아니라 이제 승리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struggle makes you stronger. 또 이게 결국 스트롱 하면 뭐죠? 스트렝스, 힘을 주는 거죠.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레전드, 전설은 in the valley of pain and struggle. 전설이라는 그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계곡에 태어나느냐? 고통과 이게 투쟁, 스트러글 속에서 태어나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그 페인, 여러 가지 뭐 데일리 우리가 스트러글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기피하고 나는 왜 이래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당신의 프렌드, 친구가 되어야 되고, 이건 당신한테 주어진 기프트, 선물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페인 앤드 스트러글 프렌들리한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면은 미래는 분명히 보장될 겁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제 과장도 아니고 과소도 아니고 지금 그 시대 상황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잘 대응하면은 우리가 이제 스카이라케팅 하듯이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소심하게 또 잘못 대응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끝없는 추락을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기로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번영과 평화를 구가할 수 있느냐? 그거는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라시아에 대한 우리가 좀 큰 그 비전을 가져야 되고, SDGs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우리가 구축하겠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 각자는 디지털 노마드로서 그런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그게 대한민국이 됐을 때, 여러분이 됐을 때 저는 이제 정말 대한민국한테 새로운 그 꿈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걸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